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제시한 다양한 그런 분석적인 방법을 배웠죠. 뭐 공간 이론도 배우고 거부권 행사자 이론도 배웠는데 이제 그런 공간 이론이나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적용해서 현실 정치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간 이론에서 배울 때 유권자의 효용에 후보의 입장과 유권자의 입장 간의 거리에 따라서 유권자의 효용이 변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위치 쟁점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위치 쟁점의 경우 유권자의 효용은 utility는 정당의 입장, I라는 정당의 입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유권자의 입장이 여기에 있다면 유권자의 입장을 세트라고 하고, 그래서 유권자가 가장 좋아하는 입장으로부터 이 정당 입장, I 정당의 입장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감소하고 단봉형의 모습을 가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밸런스 이슈,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유인 가치 또는 정당 I의 유인 가치, 그 유인 가치라 하면 뭐 정당 I의 뭐 경제 활성화 능력, 안보 능력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효용이 있으면 유권자 효용은 후보 또는 정당 I의 유인 가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지닌다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유권자 효용과 관련된 공간 이론의 내용들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적용해서 정당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것가를 이제 이 시간에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 양당 체제에서 두 정당이 경쟁하면 중위투표자 입장으로 수렴한다는 중위투표자 이론을 배웠죠. 다운스에. 근데 중위투표자 이론이 현실 세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수수께끼는 지금 이 녹화 프로그램이 PPT 제대로 불러드리지 못해서 이쪽 페이지는 내가 쓰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강의 노트님이 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수수께끼는 이제 다운스 이론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운스의 중위투표자 이론이 투표자 이론 이 이론에 의하면 두 정당이 중위투표자 입장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수수께끼로부터 출발하면 이제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중앙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수수께끼를 풀어보자 그런 얘기죠. 수수께끼는 왜 양당 선거에서 두 정당 또는 후보가 중위투표자 입장으로 수렴하지 않는가 그게 이제 수수께끼죠. 근데 이제 다운스가 많은 가정을 했다고 얘기했죠. 다운스의 중위투표자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했는데 첫 번째 가정은 이제 어, 정당들이 정책 대결을 한다는 가정을 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당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좌우의 공간에서 정책적인 공간에서 정책을 변경하는 거 이런 식의 경쟁을 하고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을 변경하는 거 이것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정책을 이렇게 변경할 때 아무런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 변경.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 다음 가정은 선거운동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정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선거의 꽃이 선거운동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선거 기간 되면 선거 운동원들이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또 후보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하고 또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그런 활동이 어떻게 보면 선거 경쟁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운스의 모형에서는 후보들이 조용히 이렇게 정책 변경만 하지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뭐 비난이나 자신에 대한 홍보 이런 활동이 없는 매우 정적인 그런 선거 환경을 가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정당 활동가의 역할이 없죠. 정당 활동가라는 거는 이제 열성 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보통 일반 유권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지하고 그리고 또 뭐 자원봉사도 하고 또 정치 자금도 제공하고 또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을 만나면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홍보하고 또는 반대하는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제 그런 말하자면 유권자들은 표만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은 선거 경쟁, 다음수의 선거 경쟁에서는 그런 활동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이 가정들이 한국 현실하고 상당히 맞지 않죠. 한국 현실뿐 아니라 뭐 미국 과 같이 후보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는 국가 그리고 심지어 뭐 영국처럼 정당 간의 입장이 분명하고 정책 대결을 비교적 하는 국가에서도 정책 대결뿐 아니라 유인가치 대결 그러니까 또 후보의 능력이나 또는 후보의 도덕성 그리고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 또는 의정 활동 능력 그리고 또 지역 발전 능력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후보들이 경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정책이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유인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인가치. 그러니까 후보가 도덕적이면 도덕적일수록 유권자들은 정직한 후보로부터 매력을 느끼고 또 후보가 능력이 있으면 또 카리스마가 있으면 유권자들은 더 큰 효용을 느끼는 거죠. 또는 자신의 지역구에 뭐 더 많은 예산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슈는 소위 얘기하는 밸런스 이슈, 유인 가치, 또는 유인 쟁점이라고 부르는데 다운스의 모형에서는 이 정책 대결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준 이 단봉형의 효용을 가진 유권자들이 자신의 입장으로부터 정당의 입장이 멀어지면 효용이 감소하는 이와 같은 효용만 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잘 맞지 않고 두 번째 이 가정도 정당들이 마음껏 정책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보수정당은 안으로 수렴하려고 해도 태극기 부대나 아니면 급진적인 그런 보수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전당대회에도 참가해서 지도부도 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이들이 또 훨씬 더 열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들은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국민은 한 표만 행사하는데 이들은 선거 자원도 제공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로 한 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표를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진보 쪽도 마찬가지죠. 친문 그런 유권자들 그리고 또 매우 진보적인 유권자들도 굉장히 열정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뭐 정치 자금도 제공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 활동도 이제 이런 진보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좀 급진적인 그런 열성 분자들, 정당 활동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들이 마음대로 갑자기 온건한 입장을 취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과정도 현실 정치와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선거운동이 없다. 그러니까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다양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수동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정책만 변경시킨다고 가정했는데 오히려 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들은 오히려 유인 가치를 홍보하고 상대편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집중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한 득표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정책 변경은 정책 대결 자체도 별로 하지 않으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정책 변경 가시적이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전책을 변경한다는 그 과정도 문제가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정당 활동가의 역할 조금 전에 급진적인 유권자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정치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과 그리고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이런 유권자들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 현실을 반영한 이제 새로운 모형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네, 박사학위 논문의 한 챕터예요. 그래서 계량 분석 모형, 그러니까 투표인의 효용 함수는 여기서 효용은 xi, 그러니까 i라는 후보의 입장, 정책 입장. 여기는 이제 ri인데 r은 뭐냐면 선거 자원, i라는 후보 또는 i라는 정당의 선거 자원인데 이제 이 선거 자원을 이용해서 유인가치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 또는 네거티브 캠페인. 그리고 세타는 유권자가 가장 좋아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유권자의 효용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먼저 정책, 후보 I의 정책과 유권자의 입장과의 거리, 차이. 그래서 후보의 입장과 유권자의 입장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만약에 유권자의 입장이 세트라고 한다면 후보 I의 입장 또는 정당 I의 입장이 세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은 이렇게 감소하죠. 수업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걸 나타내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후보 I가 선거 자원을 통해서 자신의 유인 가치를 광고하고 그리고 네거티브 캠페인을 핀다고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후보 I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 광고하고 상대 후보의 어떤 문제점을 공략한다면 상대적으로 후보 I에 대한 그런 효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XI는 정책 입장, 세타는 유권자 입장, 그 다음에 RI는 후보 I의 자원, 이 후보 I의 자원을 통해서 유인가치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후보 I의 자원은 무엇의 함수냐? 후보 I가 현직자인지 아닌지, 만약에 후보 I가 현직자라면 많은 인지도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선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의정활동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광고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후보 I의 현직자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현직자 이점이 있기 때문에 후보 I는 현직자 이점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선거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I는 후보 I의 비정책적인 자원. 그러니까 후보 I의 정책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후보 I가 확보할 수 있는 선거 자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경우
후보 개인이 사비를 쓰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후보는 이런 많은 그런 정책적인 자원, 비정책적인 자원을 가질 수가 있죠. 또는 뭐 인맥이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또 후보 아이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 뭐 아니면 카리스마, 뭐 그런 것들도 이 후보 아이가 선거 자원을 끌어들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세타 아이는 후보 아이에게 어, 정책적인 자원, 정책적 자원을 제공하는 정당 활동가. 그러니까 정당 활동가는 무조건 후보에게 인적인 자원 또는 경제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급진적인 유권자들은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때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나 아니면 우파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을 지지할 때 보수 정당이 지나치게 진보적인 입장을 띈다거나 온건한 입장을 띠면 그러면 실망하기 때문에 이런 인적 자원과 뭐 정치 자금을 줄이겠죠.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입장과 멀리 있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진 않겠죠. 마찬가지로 좌파 유권자나 진보적인 유권자 그런 정당 활동가도 자신의 입장과 비슷해야지 이런 선거 자원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후보 아이의 입장과 이 후보 아이를 지지하는 정당 활동가 입장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거 마이너스니까 후보의 자원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이제 기본적인 효용 함수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정당은 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정당의 표는 상대 정당이 얼마나 자원을 많이 확보했는지 그리고 상대 정당이 자원은 상대 정당 후보가 현직자인지 아닌지 또는 비정책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 후보의 정당 활동가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상대 후보의 정책 자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다운스의 모형에서도 예를 들어서 좌파 후보의 표는 우파 후보의 입장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유권자 분포가 이렇게 됐을 때 딱 중앙으로 나눠서 좌파 후보는 여기 있는 유권자를 얻게 되고 우파 후보는 여기 있는 유권자들이 얻게 되는 거지 표를. 근데 우파 후보가 중앙으로 수렴하게 되면 다운스의 모형에서 R-로 그러면 새로운 중앙점이 생기게 되고 이처럼 L은 더 적은 유권자의 표를 얻게 되고 중앙으로 수렴하는 우파 정당은 더 많은 유권자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다운스의 모형에서는 상대 후보의 입장이 당연히 이 좌파 후보의 표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서로의 표에 서로의 입장이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다운스의 모형에서는 중앙으로 수렴할수록 더 많은 표를 얻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L이라는 정당이 중앙으로 수렴하면 표는 이렇게 증가하겠죠. R이라는 정당 역시 중앙으로 수렴하면 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이게 Y축이 표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0.5 중앙에서 서로 반반씩 얻게 돼서 여기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운스의 모형에서 후보의 입장 또는 정당의 입장과 표와의 관계죠. 이렇게 단순 증가하는 형태죠. 그런데 이제 나의 모형에서는 이와 같은 중앙으로 수렴하는 게 항상
더 많은 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앙으로 수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표현되냐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극좌 입장, 이게 극우의 입장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정당 활동가들의 입장, 그러니까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 활동가의 입장이 여기 있고,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우파 정당 활동가의 입장이 여기 있다고 할 경우에, 아무래도 정당 활동가의 입장은 이제 급진적인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아주 극단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 있지 않고 이제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정당 활동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XL은 좌파 정당 또는 진보 정당 또는 진보 후보의 입장이죠. 이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면 표는 더 없겠죠. 다운스의 모형에서처럼 표는 이 XL이 안으로 수렴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파 후보도 안으로 수렴하게 되면 표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다운스의 모형인데, 나의 모형에 의하면 좌파 후보가 안으로 수렴하면 표 자체는 얻게 되지만 이 진보적인 정당 활동가들이 제공하는 정치 자원, 선거 자원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서 극대화 되겠죠. 그러니까 좌파 정당 활동가 입장이 여기 있다면 여기에서 선거 자원이 극대화되고, 좌파 정당 활동가 입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정치 자원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파 정당 활동가가 있으면 여기에서 정치 자원이 극대화되고 점점 멀어질수록 자원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자원의 변화를 나타내고, 이 파란색 이게 이제 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자원이 어디에 활용되냐면 후보의 유인 가치를 광고해서 표를 또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지나치게 수렴하게 되면 자원을 너무 많이 잃게 돼서 유인 가치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표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원의 효과와 표의 효과를 둘이 합치게 되면 지나친 수렴은 자원을 잃게 돼서 추가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표마저도 잃게 되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되겠죠. 이렇게. 이와 같은 관계를 이제 입체적으로 표시한 게 이제 이 그림이에요. 여기가 이제 0.5니까 중앙이고, 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숫자가 증가하니까 우파 입장이고, 일로 가면은 숫자가 줄어드니까 좌파 입장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쪽으로 가면은 중앙으로 수렴하는 거죠. 좌파 후보가, L이라는 후보가, 여기 R이라는 우파 후보가 있는데 일로 가면은 이제 중앙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파 후보의 표를 보면 요게 바로 우파 후보의 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파 후보가 0.5에 있을 경우에 여기가 0.4, 0.45, 여기가 5잖아요. 그러니까 0.5에 위치했을 때 우파 후보는 언제 표가 극대화되냐면 여기 정도, 이 위치에서 표가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우파 후보가 중앙으로 수렴할 때 표가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중앙으로 수렴할 때 표가 극대화된다면 이렇게 이런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증가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좌파 후보 역시
이처럼 지금 이 곡선은 우파 후보가 0.5에 있을 때 우파 후보의 좌파 후보의 표의 변화를 나타낸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정도는 우파 후보가 이 정도에 있을 때 표의 변화고, 이거는 좌파 후보의 표의 변화인데, 이거는 우파 후보가 여기쯤 있을 때 표의 변화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이 표의 변화가 이처럼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다음 수가 가정한 것처럼 중앙으로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이렇게 표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증가하다가 지나치게 안으로 수렴하면 표가 감소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좌파 유권자들이 제공하는 선거 자원을 잃게 돼서 그 선거 자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표도 감소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렴 결과가 초래되지 않죠. 수렴 결과. 다운수가 가정한 것처럼 수렴 결과가 초래되지 않고 이런 정당 활동가들 입장보다는 안으로 이제 수렴을 하겠지만 지나치게 정당 활동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표가 감소하니까 이 중앙과 정당 활동가 사이 어디선가 좌파 후보의 표가 극대화되는 지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우파 후보도 역시 우파 후보의 표는 이렇게 곡선인데 우파의 정당 활동가 입장과 그 다음에 중앙 이 사이에서 어디선가 표가 극대화되는 지점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런 어떻게 찾냐면 이제 수학으로 이제 풀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균형점에서의 좌파 후보의 입장과 우파 후보의 입장인데 좌파 후보의 입장은 이것이고 우파 후보의 입장은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공식을 보면은 좌파 후보의 입장은 알파가 증가하면 좌파 후보의 입장도 증가하죠. 알파는 좌파 후보가 현직자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좌파 후보의 현직자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후보가 현직자 이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좌파 후보는 중앙으로 수렴하고 반면에 좌파 후보의 현직자 이점이 증가하면 알파가 증가하면 XR도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XR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죠. XL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XL이 증가하면 수렴을 의미하는 거죠. 수렴. 그러니까 XL 값의 증가는 좌파 후보의 수렴을 의미하는 거고 XR의 증가는 중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수렴. 그러니까 좌파 후보가 현직자의 이점이 강하면 강할수록 좌파 후보는 더 온건한 입장으로 수렴하고 상대 후보, 도전자는 더 급진적인 입장을 취해야겠죠. 그러니까 야당의 선명성이란 말 들어봤죠? 야당의 선명성. 그러니까 야당은 더 선명하게 여당을 이제 공격하고 더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당과 야당이 똑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면 만약에 여야가 완전히 똑같은 입장을 수렴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누가 선거에서 이기겠어요? 그러면 현직자의 이점이 있는 여당이 이기겠죠. 왜냐하면 두 정당이 완전히 수렴했기 때문에 아무런 정책 차이, 이념 차이가 없게 되겠죠. 그럼 유권자들은 후보의 유인 가치만 보고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현직자의 이점이 유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이 승리하겠죠. 또는 정치 자원에 이점이 있는 경우 정치 자원에 이점이 있으면은 자신의 유인 가치를 더 광고해서 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정당이 완전히 똑같은 입장으로 수렴하게 되면 유인 가치의 이점이 있는
지금 이 모형에서는 좌파 정당이 유인가치 이점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가치 이점이 있는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정당은 자신이 현직자이고 유인가치에 이점이 있다면 점점 안으로 수렴해서 상대 후보하고의 정책 입장 차이를 줄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직자 이점과 유인가치 이점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이것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겠죠. 반면에 야당은 유인가치의 이점도 없고 그 다음에 현직자 이점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이 여당이 가지고 있는 또는 여당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현직자 이점과 유인가치 이점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점점 여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유인가치를 광고하기 위한 선거 자원의 효과를 약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형에서는 비대칭적인 수렴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운스 모델에서는 두 후보 모두 똑같이 안으로 수렴하려고 하지만 내 모형에서는 유인가치 이점이 있거나 현직자 이점이 있는 후보가 훨씬 더 강한 수렴 동기가 가지고 있어요. 수렴 동기를 가지고 있고 또 표와 선거 자원과의 상쇄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중앙으로 수렴하면 선거 자원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를 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가 다운스의 모형과 내 모형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균형점과 관련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그런 법칙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직자는 비현직자보다 더 안으로 수렴한다. 현직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현직자 또는 여당은 야당보다 더 안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직자 이점을 활용해서 유인가치 광고를 통해서 표를 더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제는 마찬가지로 비정책적인 자원의 이점이 증가할수록 더 효과적으로 유인가치를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책적인 자원의 이점이 있는 후보는 더 강하게 안으로 수렴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정당 활동가의 영향력. 정당 활동가가 진보적일수록 진보 정당 후보는 더 안으로 수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마찬가지로 정당 활동가가 더 급진적이고 더 우파라고 한다면 더 안으로 우파 후보가 수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정당 활동가들이 온건할수록 그 후보는 더 온건한 정책을 취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이 수학 공식으로부터 도출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이론적인 이제 결론을 도출했는데 다운스 이론도 마찬가지죠. 이론적인 결론을 도출했죠. 중위 투표자 이론. 하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거하고 또 경험 세계를 뒷받침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다운스의 이론의 경우는 이론과 경험 세계와의 괴리가 존재했는데 내 이론은 경험 세계하고 비추어서 경험 세계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지를 이제 보여줘야겠죠. 이미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두 후보가 서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결과, 비수렴 결과는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좌파 정당은 한 0.43 정도였고 그 다음에 우파 정당은 현직자가 아니라고 가정된 우파 정당은 0.57 정도 이런 식으로 두 후보가 이 중앙 0.5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확인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과연 현직자 또는 자원의 이점이 있는 후보가 더 강한 수렴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미국의 이제 사회를 통해서 상원 의원들의 이제 입장인데 상원들이 얼마나 중앙에 가까운지 그게 바로 이제 마더레이션 스코어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중앙 쪽에 가깝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D는 이제 민주당 후보, 그리고 R은 공화당 후보. 근데 민주당 후보가 비현직자들, 도전자의 도전자의 온건화 지수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 중에서 입체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겠죠. 여러 명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비현직자의 입장은 여기 있고 비현직자 중에서 가장 온건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비현직자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분 시간에 이 박스 플랫이 뭘 의미하는지 배웠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이 박스 안에 50%의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 이 범위 안에 50%의 사례가 포함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비교해야 될 거는 중앙을 기준으로 누가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지 비현직자와 현직자 중에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게 현직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더 온건화 지수가 더 크죠. 그리고 공화당의 경우도 비현직자보다 현직자가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하죠. 이만큼 차이가 있죠. 이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 그림은 만약에 같은 후보가 도전자였다가 현직자가 되었을 경우에 입장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도전자로 민주당의 경우 도전자로 선거에 임했을 때 당시에 후보들의 입장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이제 현직자가 그 똑같은 후보들이 현직자가 되면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 선거에서 입장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앙을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 온건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도 역시 도전자로 선거에 임했을 때보다 현직자가 되면은 이만큼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설명한 비대칭적 수렴을 뒷받침하는 경험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직접 이렇게 측정한 그런 자료뿐 아니라 이미 기존 연구에서 경험 연구에서 현직자가 도전자보다 더 온건하다는 그런 연구들은 경험 연구들은 많이 제시됐는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모형은 제시되지 않았죠. 그걸 이제 내가 이 모형을 통해서 왜 현직자가 도전자보다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경험적인 근거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세 가지 명제, 그러니까 현직자의 입장 온건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 변수, 하나가 현직자 입장, 그 다음에 자원의 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당 활동가 입장에 따라서 현직자의 입장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정당 활동가 입장이 온건할수록 현직자 입장도 온건하니까 양의 관계죠. 현직자일수록 도전자에 비해서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하니까 이것도 양의 관계. 또 비정책적인 자원이 상대보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으로 강하게 수렴하려고 하니까 이것 역시 이제 플러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인 예측이죠.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결과. 그러니까 정당 활동가 입장이 1 증가할수록 현직자 입장은 1.113만큼 증가하고 그리고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은 99% 수준에서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현직자 입장, 현직자가 비현직자보다 이만큼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는 걸 의미하고 이거는 95%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다. 그리고 자원의 이점이
1유닛 증가할 때 후보의 입장은 이만큼 더 옹골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 분석 결과 역시 이론적인 예측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달랑 표 하나로 나왔지만 이 표를 넣기 위해서 거의 2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현직자의 입장을 또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밸런스 이슈,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밸런스 이슈들도 측정하고, 그리고 아마 이 자료의 기간, 선거 기간이 한 20년인데, 20년 동안 이제 선거 그 역사를 그 상원 의원이니까 선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스캔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이제 다 훑어봐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학문적인 연구와 그냥 그건 일반인의 주장과의 차이는 경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